자, 앞부분에 이어서 정적이 선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간단하게 정재규 선생의 개인적인 출생에서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문인이 된 이후에 노사학을 어떻게 탐구하고 스승이 돌아가시고 그 직후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등을 봤는데, 이제 스승인 기정진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 노사학파의 중심인물로서 노백헌 선생이 자의식을 가지고 노사학을 후학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 그리고 또한 노사학파의 주요 인물이자 동시대 영남 우도 지역의 지도적인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했던 역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외필과 남양 사이를 매개로 하는 성리 논쟁에서 노백헌 선생의 했던 주도적인 기여 등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사학의 계승을 위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강학 활동,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술 출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들겠다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회계 강의하고 종산 강의죠. 1887년 3월 회계 강사에서 회계 강회가 개최가 됩니다. 김연옥 선생을 비롯해서 조용소, 이병두, 그리고 노백헌 선생의 문인이었던 이택환, 그 대표적인 문인 권완, 권기덕 등등이 산청에 있는 회계산 아래 지곡에 마련한 강사를 회계 강사라고 불렀는데, 이 회계 강사에서 학술적인 모임을 개최하면서 주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기조 강연자 이렇게 되겠죠. 주강으로 정재규 선생을 초청을 합니다. 원래 회계 강사는 노백헌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운환 선생이, 명호 선생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만든 영남 우도, 경상 우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노사학파 문인들, 노사학파 구성원들 사이의 정기적인 학술 모임이었습니다. 정재규 선생이 바로 이 강사의 규약, 약규라고 그러죠. 규약을 본인이 선수 첨삭에서 바로잡았을 정도로 본인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이 강회의 주강으로 참여한 뒤에는 강학 내용들을 정리해서 모임에 참여한 문인들한테 보내가지고 이 강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노사선생 학문의 계승과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계 강사에서의 모임 이후에 정재규 선생은 그 당시에 노사학파 문인들의 결집, 일체감을 다지기 위한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그게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지리산 등산입니다. 지리산 등산, 지리산 산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문인 최숙민 선생, 김연옥, 권운환 등 열 몇 명 그 동문들하고 또 자신의 제자 집단, 그래서 문인들하고 함께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또 이를 통해 기정 돌아가신 스승이었던 기정진 선생을 기념하고 그의 학문을 계승한다는 정체성과 그 계승과 확산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고, 또 지리산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리산 주변에 살고 있는 문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노사학파 구성으로서의 일체감과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도 했죠. 동시에 다음에 뒤에서 조금 말하겠습니다만은, 노백헌 선생은 노사학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영남 우도에 속하는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 우도의 성리학적 학문의 토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남명 조식 선생을 위한 현장 사업이나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남 우도라는 지역적인 토양 위에서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의식도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산강회는 1891년 8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의 특징은 회계 강사에서의 회합과 지리산 등반과 마찬가지로 노사학파 문인 집단들의 내부의 학문적인 인간적인 결속을 위한 행사이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정산강회는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노사학파 문인들을 아울렀던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개최가 됐는데 2월 달에 이미 일신재 선생이 화순에 살고 있던 정유림 선생이 정재규 선생을 방문해서 호남 지역과 영호남을 망라하는 노사학파 문인들의 광범위한 강회를 한번 개최를 하자라고 논의를 하지요. 그래서 장소가 구례 화엄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구례 화엄사에서 영남 우도하고 호남 지역의 노사문인들, 직접문인들이 아마 중심이 됐겠죠. 그래서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산 강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죠. 노사학파 학술대회죠.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이때 이제 각자 역할을 나누었는데 수강을 하는 분이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정재규 선생하고 그리고 정일임 선생이 맡았죠. 그래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주요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노사학파의 결속을 다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승민 선생이 평정을 맡고, 김현옥 선생이 집례를 맡고, 정일임 선생의 집안의 동생뻘이 되는 정창림 선생이 독법을 맡고, 그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좌석도 나이순에 따라서 자리를 정하고 차례차례 강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입장으로 토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명규 선생하고 권기덕 선생이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산 강회가 끝난 다음에 정재규 선생이 모인 문인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모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와 같이 모여서 강하게 힘쓰게 되면 돌아가신 선생의 교육을 만분의 1이나 마쳐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회의 목적이 단순한 학술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노사학파의 학술적이고 인간적인 결속과 노사학의 계승과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강해와 저술 출판, 선사의 저술 출판을 중심으로 했던 노사학의 계승 활동을 전개하던 정재규 선생은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노사집의 출간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초간본 노사집을 찾는 문인들이 너무 많은데 초간본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기정진 선생의 연보하고 행장이 나중에 만들어져 가지고 초간본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점, 다시 말하자면 초간본 문집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록할 중간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98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할 때는 89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89년이 아니고 98년입니다. 1883년, 1898년 그리고 1902년에 이 세 번째 판본이니까 두 번째 판본 초간본과 같은 것은 1898년 중간본은
기본적인 체제는 초간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연보와 행장만을 덧붙인 형태로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목활자본으로 됐지요. 이때 조성가 선생이 이제 행장을 지었고 정재규 선생이 이제 발문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98년에 두 번째 중간본이 나오고 2년 되자마자 1900년이 되자마자 다시 한번 세 번째 간행을 해야겠다라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조선 후기 성리학의 중요한 변곡점, 이제 저는 외필 논쟁이라고 부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조선 후기 성리 논쟁이라고 부르는 성리 논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미 1900년 즈음이 되면 영남 우도에 있는 노사학파 문인들 사이에서는 노사집을 다시 한번 간행을 하자. 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는 전부 담대원에서 장성에서 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성의 강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안정사입니다. 신안정사에서 다시 간행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1900년대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게 이제 1901년 5월 즈음입니다. 그 노사 선생의 손자인 기우만 선생이 산청을 방문해서 정재규 선생하고 논의를 하고 계획이 구체화되죠. 이 정재규 선생의 연보를 보면 이게 5월, 6월, 7월에 있었던 일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5월에는 기우만 선생, 그리고 최숙민 선생, 그리고 조성가 선생의 동생인 조성주 선생 등등이 신안정사에 모여서 노사집을 중간하자라고 논의를 합니다. 예비회의죠. 국회로 치면 이제 그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리고 6월달이 되면 신안정사에서 대규모 모임을 갖습니다. 도회라고 불리는 이제 유학자 집단적인 모임을 갖지요. 그래서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사집의 간행을 위한 재정개혁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요. 재정개혁을 확립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도복이라는 분이 기행정력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 기행정력의 한 구절에 의하면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가에 대한 내용이 일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개혁을 확립한다는 얘기는 결국 돈하고 물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재정개혁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기금을 조성하자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조를 합니다. 나는 이 기금에 얼마를 내겠다라고 약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조를 하고 본인이 이제 서명을 하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의 세 번째 문집은 간행하기로 했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모두 얼마씩 낼 것인지를 이제 약조를 하자라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정재규 선생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400냥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보고 정재규 선생은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400냥씩이나 낼 수 있느냐라고 해서 100냥인가 200냥인가를 깎아서 고치게 했다는 거예요. 정재규 선생을 말리면서. 그래서 정재규 선생 본인은 정작 그보다 약간 덜 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정재규 선생이 1번으로 나서서 400냥이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그 뒤에 약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최소선의 기준처럼 이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세우는데도 이제 그 액수에 관해서는 뭐 전해지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약간 뭐 의심이 있다고 하겠지만,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서도 정재규 선생이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에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에 1901년 7월이 되면 신안정사에 이제
노사집의 세 번째 중간본을 간행할 실제 일을 담당할 사무소, 이제 간역소를 설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7월에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듬해 1902년 4월에 간행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불충분했던 이전의 두 판본을 목판본으로 정식 좋은 목판본으로 대체하자라는 것이 이제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기에는 뭐 단문유편을 단행본으로 간행된 단문유편을 기존의 노사집에 합본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계기가 직전 문인 집단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완성된 형태의 노사집을 만들어서 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 등등이 얽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알려지기로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은 정재규 선생의 연보에 의하면 정재규 선생 본인을 비롯해서 최숙민, 기우만, 조성주 등등이었는데, 정재규 선생의 제자였던 심상복이라는 분이 이때 호남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적벽을, 그 밑에 단성 강로 맞은편이 적벽이거든요. 강 맞은편이. 그 적벽을 유람한 사람들이 시를 지으면서 주고받은 걸 기록하면서 그 유람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민, 정재규, 기우만, 그리고 권재두, 그리고 시암 이직현 등등과 함께 적벽을 유람했다. 그래서 이런 정재규 선생의 연보나 심상복 선생의 기록 등을 보면 노사집의 중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주로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본의 완성을 위해서 기정진 선생의 신도비명을 당시에 명망이 있었던 화수학파의 묘남 최익현 선생에게 의뢰를 하고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남 유림으로서 권봉희 선생과 함께 연재 송병선 선생의 문인이었던 권명희, 그리고 최동민 등등에 의해서 노사집을 중간하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노사집 안의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외필과 남양 사이의 목소리가 그 강했던 것이라고 우려했던 노사 선생의 우려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외필과 남양 사이, 그 중에서도 특히 외필을 많이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율곡의 성리학서라고 배척된다 라는 관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간행 중인 중간본 노사집에서 외필을 삭제하라 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에는 문집 간행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집 간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 외필과 남양 사이 등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청도의 송병선, 송병순 형제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기호학계 전체에서 주요 인물로 대두하고 있던 간제 전우 선생 등에게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이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기호학계 안팎의 이제 광범위한 학술 논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재규 선생이 개성 있는 철학적 저술들을 많이 남기게 되죠. 가장 주도적으로 반론의 앞장선 분은 역시 종상강해를 주도했던 정재규 선생하고 정일임 선생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론적으로는 정재규 선생이 가장 강하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노사학파 내부의 대응 전략은 첫째는 통문을 돌려가지고 학파 내부의 동요를 막고, 그리고 기정진 선생의 학설에 대해 이론적인 논박을 주도했던 전우 선생의 비판서에 대해서 일련의 반비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1902년 7월 먼저 변무문 시제 동지,
다시 말하자면 스승의 학설을 무함하는 글을 변론하는 글을 노사학파 내부의 동지들에게 보인다라는 글을 지었고, 1903년에는 전후 선생의 외필변 그리고 외필변변이 나타나고, 외필변에 대해서 외필변변이라는 반비판서를 쓰고, 또 전후 선생의 남양사의 의목에 대해서 남양사의 기의 변을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정재규 선생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노사학파 내부의 동요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노사학에 대한 비판에 대한 노사학의 관점에서의 이론적인 반비판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게 두 가지 기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정의림 선생은, 화순에서 알고 있던 정의림 선생도 전략 변무문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 글 자체는 정재규 선생이 썼던 변무문 시제 동지를 요약하고, 그리고 그 요약된 내용을 호남 지역의 노사학파 구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노력 덕택에 전체적으로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설에 대해서 기호학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많이 나타났지만, 노사학파 자체 내부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재규와 정의림 선생을 비롯한 주도적인 문인 집단들이 지속적인 강학, 그리고 일련의 내부를 결집하는 활동을 통해서 노사학파의 정체성을 유지한 데 노력을 기울인 것이 효과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학술사적인 변화 과정에서 정재규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오늘날에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노사 선생의 손자인 기우만 선생이 정재규 선생의 묘갈명을 쓰면서 노사 선생의 학문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재규 선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려 있었다 라는 이제 표현을 남기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우만 선생은 공자의 문 아래에서 학문을 좋아한 이로 안연을 꼽을 수 있는 것처럼, 노사 선생의 문 가운데서 호학으로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손꼽자면 그것은 정재규 선생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대개 이제 이 표현이, 기우만 선생이 했던 이런 표현들이 정재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대에 정재규 선생의 문인들이었던 분들이 정재규 선생을 다몽의 적전이다, 노문의 전적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정재규 선생은 노사학파의 적전 내지 핵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고, 그것은 기정진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펼쳤던 정재규 선생의 다양한 활동들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활동 등의 밑거름에는 당연히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계승하고 확산시켜야겠다라는 정재규 선생의 차의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재규 선생의 노사학파 안에서의 위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앞에서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정재규 선생은 합천 출신이고, 합천은 영남 우도에 속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정재규 선생은 영남 우도, 본인이 터를 잡고 있는 영남 우도 지역의 유학 부흥을 위해서도 지역의 지도적인 유림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남 우도 지역은 남명향, 다시 말하면 남명조식 선생의 학문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이고, 그 중에서 특히 삼가르, 산청, 하동 이런 등등의 곳에 유학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인 강화 활동을 했죠. 이 과정에서 허유나 박치복 같은 영남 우도 지역의 노사학파 바깥에 있는 학자들과의 학문적인 교류, 그리고 연대,
등등을 통해서 노사학파라는 학파의 경계를 넘어서 강호 지역의 유학의 부식하고 유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개 정재규 선생이 본인의 터전이 되는 강우 지역, 그러니까 영남 우도 지역 유학 부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지역적인 근거도 있지만 그 일면에서는 노사 선생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노사 선생 자신이 영남 지역 그 울산 김씨와의 혼인을 통해서 노사 선생이 태어나기 전에 3년 전인가요? 1796년이죠. 하서 김인우 선생이 문묘에 뒤늦게 문묘에 배양이 된 게, 그래서 1796년 이후에 하서 김인우 선생의 후손 집안인 울산 김씨들이 전국적인 노론의 대표적인 명가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경상도 쪽의 일두 정여창 선생과의 집안의 인연으로, 혼맥과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기정진 선생이 일두 정여창 선생을 모시는 서원에 글도 부탁을 받고 써주고 하면서 영남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남 지역의 영남 우도 지역의 유학적 전통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게 정재규 선생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백헌 선생이 썼다고 한 사상기문에 의하면, 사상기문에서 노사 선생의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노사 선생 자신이 영남 지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선현들이 배출된 지역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 지역의 선현들의 육풍을 진작시키고 부흥하는 데 기여해달라 라는 부탁을 했다, 라는 당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사상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그 출신일 뿐만 아니라 기정진 선생으로부터 영남 우도 지역의 유학의 기풍을 진작해달라라는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정재규 선생은 4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역의 유학적 분위기를 부흥시키기 위한 강화 활동도 열심히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884년에 삼가현령으로 신두선 선생이 부임을 하는데, 신두선 선생은 전제 이모네 선생의 제자지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제야에 있던 기호학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삼가현령으로 부임을 한 다음에 이분이 정재규 선생을 찾아와서 현을 어떻게 다스릴지, 선비들을 어떻게 등용할지 등등을 자문을 구했고, 정재규 선생은 세 차례에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두선 선생이 정재규 선생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정재규 선생도 신두선 선생에게 글을 지어주면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두선 선생이 삼가일경으로 오니까 정재규 선생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뭐냐 그러면, 남명 조식 선생의 강학처였던 뇌룡정을 다시 복원하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폐허만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정재규 선생은 신두선에게 뇌룡정의 복원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복원을 해서 다시 그 학술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약을 만들고 강규를 정해서 봄과 가을에 걸쳐서 강학을 하고 춘추로 석철회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남명의 학술을 표창하면 이 지역의 유학적 분위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삼가가 바로 그 학문의 중심지로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기선 선생을 설득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허유 선생 등등과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노사학파라는 범위를 넘어서죠. 연대를 해서 뇌룡정의 복원을 추진을 했고, 실제로 1885년에 중건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곳을 강학 활동을 위한 근거지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 뇌룡정은 그때 당시에 영남 우도 지역의 강학 공간이자 육풍 진작의 중심지로
활용이 되면서 정재규 선생은 남명학을 부흥하는 지도적 인사임과 동시에 노사학파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학술적인 위상을 이제 함께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재규 선생이 관심을 기울인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기정진 선생이 인연을 맺었던 일두 정여창 선생의 집안이었죠. 정여창 선생은 잘 알다시피 율곡학 기호학을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기정진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노백헌 선생도 정여창 가문의 후손들과 교류를 진행을 했고 또 수시로 정여창 선생의 유허지를 찾아서 현창 사업하고 강화 활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868년 가을에는 한원당 김병필하고 일두 정여창 선생을 배양하고 있던 합천의 이연서원에서 열린 향례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지역 위원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보이고 1891년에는 정여창 선생이 강학을 하던 곳 중에 하나였던 하동의 악양정에서 수학을 강론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8월에는 함양의 남계서원에서 일두 정여창 선생님 남계서원에서 열린 향례에 참석을 하는 등 정여창 선생을 위한 추승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한편 정재규 선생은 이제 후학들을 길러내는데도 그래서 노사학파뿐만 아니라 영남 우도 지역의 유풍을 확산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삼가를 비롯한 영남 우도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화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884년 겨울부터 삼가 현령이로 보던 신두선 선생의 요청에 따라서 허유 선생하고 함께 향교에서 지역에서 선발한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강학을 전개했지요. 그래서 정재규 선생은 강학의 규례를 정했고 제일 먼저 율곡 선생의 경목요교를 익히고 대학 그리고 주자가래 등등을 차례차례 강론을 했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정기적으로 강학을 마친 다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주자의 백록동규를 외우게 했다, 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892년에 신안강 위에 있는 함일대에서 학동들을 대상으로 강학을 펼쳤다라는 등등의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규 선생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노사학파뿐만 아니라 노사학파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학파의 학자들과의 학문 교류도 본격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한주 문인이 한 사람이었던 이정모 선생, 그리고 이정모 선생을 통해서 박치복 선생하고 허유 선생, 그리고 면우, 곽종석, 이승희 선생으로 이어지는 한주학파 문인들 간의 교류도 본격화했고 영남 우도 지역에 있던 화서학파 문인들 그리고 성제학파, 연제학파 등등과도 광범위한 학문적 교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리학설을 둘러싸고 논변을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기도 했고 선현에 대한 추승사업을 통해서 연대감을 확인하기도 했고 또 이것이 때로는 역사적인 전환기의 의병활동을 위한 실천적인 현실적인 대응으로도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파를 넘나드는 교육활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1899년 11월에 뇌룡정에서 정의천의 안자소화학론을 강론할 때는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정재규 선생의 문의를 포함해서 지역 내 수십 명이었다라고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정재규 선생은 활발한 교육활동하고 강화활동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폭넓은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재규 선생의 강학과 교육,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다수의 문인들을 배출해내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선생 연원록에 의하면 직전 문인이 600명이 약간 못 되는데 그 가운데 영남 지역의 문인은 사실 23명입니다. 직전 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그런데 재전 문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영남 지역의 노사아빠 재전문이 270명대로 갑자기 12배, 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영남 지역의 직전 문인들이 재전 문인들의 배출에 매우 열정적이었다는 점이죠. 정재규 선생은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대략 헤아려 보자면 박항래 선생의 계산입니다만 240명 정도에 이르는 문인 집단을 배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근거지였던 삼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해서 영남 우도 지역에 다수의 문인을 배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1911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장례를 치르고 이듬해 1912년이 되자마자 목활자본 노백 건집이 간행이 됩니다. 사후 1년 만에 간행이 된 거죠. 노사 선생조차도 79년에 돌아가셨는데 83년에 문집이 나온 게 빨리 나온 거거든요. 4년 만에 나온 건데 정재규 선생이 1년 만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했습니다만 노백 선생 문인록에는 제일 먼저 집안의 동생인 정명규 선생이 나오는데 두 번째 권은환 선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명규 선생은 노백헌 선생의 할아버지, 정원민 선생이 아들이 5인데 첫째가 정방운이고 둘째가 정방찬인데 정방운의 아들이 정재규 선생이고 정방찬의 아들이 정명규 선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재규하고 정명규는 큰집 작은 집의 사촌 형제 사이죠. 권은환 선생은 잘 알다시피 안동 권씨죠. 그래서 월명산 아래 신안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호가 명호입니다. 월명산의 명자하고 신안호의 호자를 따가지고 명호, 명호선생, 명호선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노사선생 문인록에는 뭐 직전 제자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정재규 문인록에도 사촌 동생인 정명규 선생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장진 선생의 직전 문인이면서 동시에 정재규 선생의 가장 중요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또 이분은 누굽니까? 월고 조성가 선생의 동생 조성우 선생의 따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권은환 선생은 자연스럽게 조성가와 정재규 선생을 매개로 기정진 선생에 인도됐죠. 그래서 이분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나이 27인 1879년 1월에 기정진 선생을 장성해서 정재규 선생을 따라가서 기정진 선생을 뵙는데 그해 12월 29일에 기정진 선생이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을 떠난 마지막 해에 직전문이 되었던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규 선생의 학문적인 전통은 권은환 선생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제자로 정재규 선생의 제자로는 유원중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삼가에서 강학을 하고 있던 정재규 선생을 찾아가서 문인이 되었고 그래서 삼가 향교에서 정재규 선생하고 허유 선생이 강학을 할 때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유원중 선생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규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재규 선생의 학문을 정명규 사촌 동생인 정명규 선생과 명호 경운환 선생이 주도적으로 권은환 선생이 주도적으로 계승을 했는데 이 두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유원중 선생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고산서원이 건립되니까 정재규 선생의 위패를 고산서원으로 옮기자라는 의론을 주도한 것도 유원중 선생이었고 정재규 선생의 연보를 비롯해서 전기 자료를 모아서 노백헌 선생 문집의 부록을 1936년에 나오는데 그 부록을 편집하신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도 유원중 선생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을사의학 1905년에 을사의학이 체결될 이후에서는 문인들 교육에 이제 줄여가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정재규 선생들의 문인 가운데 언급할 만한 분은 우리가 남씨
이 삼촌 조카 세 사람, 삼숙질이라고 부릅니다. 남정섭, 남정우, 남창희 선생들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율계 정기 선생을 들 수가 있고,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재규 선생의 문화에서 배출된 문인 자료들은 대개 노백헌 선생 문집 부록 권우에 있는 문인록, 그리고 1961년 담대원에서 간행한 노사 선생 연원록에 수록된 문인 명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인록이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고, 연원록은 이제 통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제전과 삼전, 정재규 선생의 제전과 삼전 문인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보면 문인록에는 직전 제자가 217명, 연원록에는 문인록보다 적은 139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인록에만 이름이 나오는 분이 102명, 연원록에만 이름이 나오는 분이 24명, 그래서 이 두 자료 모두에 이름이 거론된 분이 115명,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빼고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241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 강의안 실린 원고의 마지막 제원고의 6절에는 노백헌 집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노사학파 연구 2년차에 노사 선생의 직전 문인군의 대상으로 하는 대표 문집 50지를 문집 해제하는 과정에서 노백헌 선생의 문집을 해제하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갖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집의 해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강의를 통해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노백헌 집의 대강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참고 자료로만 실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0분,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노백헌 정재규 선생을 소개하는 세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는 이제 월고 조성가 선생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설의 특징적인 면모에 관해서 조성가 선생과 연관해서 조금 더 나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